부탁했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하고요. 실례라뇨. 저한테 관심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구구절절 말해주었고 그 남자 역시 이혼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저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조건 맞는 사람과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하윤 씨처럼 저도 사업 부도 위기를 크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처가 바로 이혼 서류를 꺼내더군요. 조건에 맞지 않게 되니까 망설임도 없이 갈라서자고 하더군요. 그때 전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보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쉽게 이혼 도장을 찍게 됐죠. 그럼 우린 똑같은 상황으로 이혼한 동지네요. 하여튼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진 씨는 무서운 사람 아니겠죠? 제 물음에 우진 씨는 피식 웃으며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사귀고 싶다며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의 저는 우진 씨와 연애 중이랍니다. 아직은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 번의 실패를 겪었으니 재혼에 신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빠와 우진 씨 아버님인 부장 검사님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계시답니다. 저희 사업과 사랑,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그래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니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인제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몇 해를 지나면 60을 바라보지만 이번 해를 넘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며 중간에 한 번 완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재발한 암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빛나는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더군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저에게 주어진 짧으면 짧은 시간을 어떻게 값지게 살까 하는 생각이죠. 예전에는 원망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속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사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찼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꽉 막힌 사람처럼 살다 보니 암세포들은 마치 제 몸을 자기 집인 듯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더군요. 그런 저를 바꿔준 건 하나뿐인 제 딸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딸이 그러더군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며 지내는 것보다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고 함께 지내고 싶었던 사람들과 남은 시간들을 보내요. 라고요. 간절하게 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을 멋지게 장식해 보려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도 저에겐 짧기만 하겠지만 이번에 딸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살아온 인생을 어딘가에 남기고 싶은 거였어요.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하고 크기에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딸이 유튜브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줘서 가끔 듣기만 했는데 들을 때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나보다 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위안이 됐고 힘든 환경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사연을 들으면 위로가 되면서 용기를 받기도 했었죠.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값지며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사를 이렇게 담아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받은 힘처럼 제 사연이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야겠네요.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무직 일을 보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지내던 날이기도 했죠.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네요. 집에서는 하루빨리 장가를 가라며 성화였으며 삼형제 중에 막내로 집안의 골칫덩어리에 꼴통으로 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국밥집 장사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때는 시장에서 천막을 펴놓고 장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2대째 내려온 국밥집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부모님이 물려받으셨으며 세월이 흘러 건물을 사고 어엿한 간판을 달아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 때처럼 자식들에게 국밥집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나 형들에게 국밥집을 물려주길 바라셨죠. 하지만 형들은 국밥에 국자도 꺼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네요. 오죽하면 큰형은 결혼 후에 국밥을 입에 대지도 않았죠. 국밥 냄새가 싫다며 가게에도 잘 들러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형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인이 돼서 이미 집에 연락을 하지 않은 지 3년이 넘어갈 때쯤이었죠. 그래도 부모님 생신이 돌아오는 달이면 늘 편지와 용돈을 붙여오곤 했었네요. 하지만 받는 이만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지 보내는 이에는 형 이름 말고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았었죠. 그나마 형이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건 편지 봉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큰형을 불러 진지하게 국밥집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집안일이기 때문에 맏형이 국밥집을 책임질 줄 아셨던 듯 했죠. 하지만 형은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싫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고 국밥 안 먹은 지도 5년이에요. 국밥 냄새도 맡기 싫은데 아니 어떻게 국밥집을 물려받아요? 야, 이 자식아. 너 우리 집 장남 아니야? 이 국밥집이 어떤 국밥집인데 함부로 말해? 그러고도 네가 장남이라 할 수 있어? 네, 아버지 말이 무조건 맞는데요. 전 죽어도 장사 못해요. 성격도 못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니 이제 장남 자격 반납할게요. 앞으로 이 집 장남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다투고 나간 형은 부모와 의절을 하면 했지 다시는 본가에 오지 않겠다며 형수와 조카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었죠. 그 사건을 겪은 아버지는 일주일간 장사도 못할 만큼 마음고생을 하시게 되셨고 그 일 이후 알아누운 어머니 역시 큰형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네요. 둘째 형은 연락 없이 자기 인생을 살겠다며 나갔는데 믿었던 큰형마저 저렇게 나오니 부모님 속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는 모두 제가 겪어야만 했었죠. 주로 넌 왜 아직도 장가를 안 가냐? 이런 말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잔소리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형들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참 많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하는 음식은 바로 저희 집 국밥입니다. 진한 국물과 잡냄새 없는 고기는 저희 국밥집을 따라올 가게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국밥집을 맡아서 해볼 거냐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네요. 제가 그렇게 국밥을 좋아하고 잘 먹는데 말이죠. 형들이 국밥집을 물려받지 않을 거란 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밥집의 대는 제가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배신에 힘들어만 하시던 아버지가 하루는 저에게 술 한잔 하자며 먼저 다가오신 날이 있었죠. 그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은 할만해? 늘 똑같죠 뭐. 못하면 상사한테 깨지고 잘하면 상사 잘 둔 덕분이고. 너도 국밥이 그렇게 싫으냐? 아니요. 아버지, 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우리 집 국밥이에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저한테는 국밥집 물려받을 생각이 있냐고 안 물어보세요? 제 말에 아버지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 없이 사는 놈인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나이도 어리고 당연히 국밥집을 물려받기 싫어할 거라고만 생각하셨다더군요. 전혀 아니라고 말하며 그동안 국밥집에 대한 애정을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
회사 일을 때려치고 아버지 밑에서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국밥집 장사는 삼형제 중 막내인 제가 물려받게 됐죠. 회사 일을 하며 이름만 불리는 것보다 국밥집 사장님 소리가 저에게는 더 듣기 좋은 호칭이 됐네요. 몇 년간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국밥집 장사를 하는데 저에게도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더군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현재는 이혼해서 전 부인이 되겠네요. 처음 아내를 만난 건 가게 손님으로 만났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쉬실 때였죠. 주방에는 제가 있고 홀을 봐주시는 이모님과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국밥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몇 번 얼굴을 익히면서 단골이 된 아내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죠. 아내는 단발머리를 했었는데 앳된 얼굴에 항상 치마를 입고 국밥을 먹으러 왔었어요. 알고 보니 당시에 아내는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미용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장사 준비를 하면서 이모와 수다를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이모에게 하게 됐죠. 그 후로 이모는 자기만 믿으라며 아내와 잘 되도록 엮어주려는 게 보였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내에 대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하루는 국밥을 다 먹고 포장을 해달라는 말에 집에서도 먹을 만큼 저희 집 국밥이 그렇게 맛있냐며 아내에게 물었죠.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딸이 좋아해요. 밥 안 먹을 때 사장님네 국밥에 밥 말아주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딸이요? 주희 씨, 딸이 있어요? 결혼 안 하신 줄 알았는데. 딸이 있긴 한데 이혼했어요. 다음에 딸이랑 같이 올게요. 수줍게 이혼을 했다며 자신을 소개하는 아내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4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아는 언니에게 아이를 잠깐 맡기고 미용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미용 자격증을 따서 딸과 행복하게 살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더 많은 눈길이 갔었던 듯해요. 이혼도 했고 오히려 아내 곁에는 제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컸었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점점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많을수록 제 마음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확고해져만 갔죠. 그 후로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했네요. 결혼해서 아내가 그러는데 처음부터 제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홀 이모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가가도 밀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때쯤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게에 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아내의 딸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조카 말고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조카보다 더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내의 딸에게 푹 빠졌었네요. 아마도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딸도 저에게는 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와 아내는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공유하게 됐으며 결혼을 결심하게 됐네요. 그렇게 마음을 정한 뒤 함께 넘어야 할 산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먼저 형을 설득해야 했고 그 다음은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는 관문이 남았었죠. 국밥집을 맡아서 하는 동안 처음으로 가게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아내와 함께 큰형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에게는 비밀이었죠.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큰형을 만났었네요. 형은 제 사정을 듣고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처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야, 엄마,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아버지 국밥집 물려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말은 그렇게 모질게 하고 아버지한테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으로 엄청 힘들었거든. 아니 그런데 국밥집이나 대를 이을 것이지 이혼녀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그것도 애 딸린 이혼녀? 그렇게 말하지 마.
주희 씨, 알고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난 우리 조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었어. 수정이 보면 형도 마음이 녹을 거야. 야, 장난하냐? 벌써부터 아빠 노릇하는 거 봐. 그쪽 집에서는 뭐래? 설마 양심 없게 결혼 허락한 건 아니지? 저번 주에 주희 씨 집에 인사드리고 왔어. 나보고 1등 신랑감이라고 하시던데? 요리 잘해, 자상해, 이 정도 인물이면 됐고, 뭐 어엿한 국밥집 사장님이라는 소리에 장모님은 뭐 입이 귀에 걸리셨어. 나보고 박서방이라셔. 가족들이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이해는커녕 큰형은 저에게 자기보다 더 불효를 저지른다고 절대 결혼 허락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형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허락을 받으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큰형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줄은 몰랐었네요.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형에게는 결혼식 때 보자며 헤어졌었고 다음날 가게에서 오픈 준비를 하는 부모님 앞에 주희 씨를 소개했었죠.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우선 주희 씨를 결혼할 여자라며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네요. 첫인상이 좋았는지 부모님은 주희 씨를 보자마자 두 손을 맞잡으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 석호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나는 40이 넘어도 못 가면 어쩌나 했는데. 엄마, 주희 씨가 내 구세주라니까. 주희 씨랑 결혼하면 같이 국밥집 하면서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줘요. 말이라고. 당장 날 잡아야지. 그런데 엄마,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식구가 한 명이 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주희 씨한테 4살 난 딸이 있는데 수정이라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말도 잘하고 4살인데 숫자도 100까지 세더라니까. 순간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팔 길이만한 주걱을 가져와 저를 때리는 신용을 보이셨으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죠. 아버지는 도망 다니는 저를 잡으면서 한 소리 하셨네요. 그럼 그렇지.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다 싶었어. 그냥 국밥이나 만들어서 팔 것이지. 결혼은 왜 하겠다고 난리야? 아버지, 결혼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런 서운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방금 엄마가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결혼이 말이 돼? 이혼녀의 애까지 있다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곳으로 장가를 가?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설령 말이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저는 아버지에게 주희 씨와 결혼을 안 시켜주면 3대째 하고 있는 국밥집을 더 이상 물려받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큰형이 이사를 했을 때처럼 앓으셨으며 아버지는 믿었던 자식이 배신을 한다며 화를 내셨네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는 결국 제 손을 들어주셨으며 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네요. 그렇게 국밥집도 지키고 아내와 수정이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였네요. 그 중에서도 큰형네 가족들이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 날이기도 했죠. 역시 집에 새 가족이 오니까 좋은 일이 생긴 것 봐. 형은 내 덕에 아버지랑 화해한 줄 알아. 잘 살아라. 못 살기만 해봐 아주. 모든 게 순조로운 출발 같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미용학원을 그만두고 저와 국밥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고맙게도 수정이는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며 잘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역신문에 3대째 이어온 국밥집이라는 기사가 나가면서 장사가 더욱 잘 되는 날들이 많아졌었죠. 강원도에 오면 꼭 한 번은 들려서 먹고 가야 하는 곳으로 예전에는 입소문이 엄청 났었네요. 덕분에 가게 확장도 하면서 직원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일까요? 좋은 일이 있은 뒤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왜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될 쯤 아내가 점점 변하는 것 같았죠.
가게는 커지고 일손은 많은데 더 이상 국밥집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카운터를 봐줘야지. 홀서빙이나 주방에서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는데. 그럼 카운터 보는 사람 구하면 되잖아. 미용일도 그만두고 국밥집에서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으니까 당신 혼자서 해. 국밥 냄새 맡는 것도 지긋하다고. 아내는 마치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된 듯 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수정이 이제 6살이고 몇 년만 있으면 입학해서 돈 들어갈 때 많은 거 당신도 알지? 지금부터 학원도 몇 개 끊어야 하고 앞으로 수정이 돌보고 집안일 하면 정신 없을 것 같아. 친딸처럼 아끼고 키워왔기 때문에 수정이 말만 하면 언제나 무장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아내도 아는 것처럼 제 약점을 잡은 듯 수정이를 이용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었네요. 아이도 낳지 않고 수정이만 데리고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고 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었죠. 당시에 저에게 중요한 건 아내와 수정이와 국밥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수정이 핑계를 대며 돈을 더 받기 위해 그저 이용만 했었더군요. 아내의 요구대로 생활비를 늘리며 열심히 국밥을 팔았지만 언제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깨진 항아리에 힘들게 물을 계속 붓는 것 같았죠.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장사는 잘 되는 반면 왜 자꾸 아내는 돈이 없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부부싸움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네요. 저번 달에 생활비 하라고 추가로 80만 원 줬잖아. 아니 그런데 그게 일주일 만에 없다고? 나도 스트레스를 풀 곳이 있어야 하잖아. 육아하면서 집안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은 밖에만 있으니 알 수 없겠지. 나도 많이 참고 있어.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참는다고. 저번에 준 생활비는 어디에 다 쓴 거야? 수정이 학원비에 썼지. 피아노, 미술학원, 공부방에 쓰고 남은 걸로 내 옷 좀 산 게 그렇게 큰일이야? 당신 진짜 너무하네. 더 이상 아내와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 답하기를 멈췄네요. 돈을 아껴 쓰자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국밥집에서 일만 시키려고 자기와 결혼했냐는 말을 하며 절 당황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또 아내는 제가 변했다고 하더군요. 되려 화를 더 내버리니 무슨 말도 못하고 아내가 달라는 대로 해줬었죠.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랄까요? 스트레스가 쌓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나마 유일한 기쁨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저에게 아빠라고 다가오는 수정이었습니다. 반면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사람이었으며 과소비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잦은 외박이 더 힘들게 하더군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모든 걸 무시하는 듯 했죠. 아이와 제가 자는 동안 동네 엄마들을 만나고 오겠다며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 술에 취해 거실에 자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는 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봐줄 정도였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수정이를 돌보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네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아무도 없나 싶었는데 거실에서 6살 된 수정이가 추위에 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죠. 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두고 집을 나가? 당신 제정신이야? 잠깐 미용실 다녀온다는 게 수정이가 당신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면서 안 따라오겠다잖아. 간신히 미용실 예약 잡은 건데 애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서 다녀온 거야.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잘 있었잖아. 그럼 됐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아내는 점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무가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네요. 그 일로 인해 저와 딸과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말았었죠.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국밥집에 온 단골 손님들 때문이었죠.
아내가 다른 남자랑 팔짱을 끼고 노래방으로 들어간 걸 단골 손님이 보게 됐으며 그 소리는 저에게까지 들려왔었네요. 솔직히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미 짐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 보였던 아내의 행동들로 인해 이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었죠.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가족들이 알아서는 안 돼서 최대한 제 선에서 이 일을 끝내려고 했지만 이미 소문이란 게 삽시간에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더군요. 이럴 줄 알았어. 너 등신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덮어? 당장 이혼해! 엄마, 집사람이 무릎 꿇고 빌었어. 아, 그리고 그런 사이 아니래. 미용실에서 일 도와주면서 오는 손님이었대. 노래방에 미용실 원장도 있었고 소문도 다 믿을 게 못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끝까지 이 결혼 반대했었어. 그런데 네 아빠가 국밥집 대를 이어야 한다면서 기어이 결혼을 허락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지. 부모님에게 면목이 없더군요. 그리고 제일 미안한 건 수정이었습니다. 한 번의 아픈 기억이 있는 수정이에게 또 이혼 가정이라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아내는 저를 배신하고 상간남과 야반 도주를 하고 말더군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장사를 할 수 없었죠. 살아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밥을 먹는 것조차 사치인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수정이를 고아원에 보내라면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저를 더 힘들게 했죠. 그때 기분은 낭떠러지로 누군가가 자꾸 저를 미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집을 나가는 것으로 인해 한순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국밥집은 예전에 비해 손님들이 끊겼고 부모님은 저와 전 부인을 원망하면서 친손녀도 아닌 수정이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큰형도 이 사실을 알고 한달음에 달려오더군요. 이게 무슨 꼴이야? 진짜 그 여자 집 나갔어? 응. 자기 딸을 버리고 어떻게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가? 아,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내 정신이 말이 아니라서. 형 부모님 보러 온 거면 보고 가. 가게 문 열 준비해야 돼.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 여자 딸 말이야. 아니 부모님은 고아원에 보내자고 했다며. 그 이야기는 다 끝났어. 수정이 내 호적에 올려 있고 엄연히 내 딸이야.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수정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도저히 나 몰라라 할 수 없겠더군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나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수정이는 고아원에 보내져야 했었죠. 한 번은 형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군요. 나 형에게 답했죠. 하루를 살아도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한 번 딸은 영원한 딸이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들이 흘러 수정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암세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어딘가에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했네요. 세상도 싫었고 가족도 싫었던 순간이 있기도 했었죠. 입에서 욕은 늘었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원망은 절 배신한 전 부인에게 돌아갔으면 수정이에게도 화풀이를 했던 적이 있었네요. 전 부인의 가출과 감당 못할 스트레스로 매일 술에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도 몰랐으며 모든 게 절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에 대해 가족에게 숨겼었죠. 그런데 수정이가 병원 처방전을 보게 됐고 그 사실을 울면서 터놓더군요. 그동안 이유도 없이 수정이에게 화를 냈던 게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차 싶더군요. 어린 게 살면서 눈치를 많이 봐와서 제가 아픈 것도 다 자기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하다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아빠, 미안해. 아픈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아픈 것 같아. 네가 뭐가 미안해. 무능한 아빠가 미안하지. 우리 딸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빠가 너무 옹졸해서
딸한테도 화내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마음고생은 아빠가 더 많았지. 난 아빠가 아픈 것도 모르고. 나도 엄마처럼 아빠 옆에 없어야 하나 봐.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행여나 이상한 생각하지 마. 네 엄마는 원망한 적 있었지만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앞으로 아빠도 나쁜 생각 안 하고 우리 딸만 보고 살 거니까 우리 딸도 아빠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짜 잘할게. 아빠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1년 동안 국밥집은 무기한 휴무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둘째 형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적이 있었네요. 오랜만에 본 얼굴이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둘째 형이 제 이름을 부르자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렸습니다. 형은 다짜고짜 제 손을 잡으며 눈물부터 보이더군요. 그간 어디서 무얼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형은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했었습니다. 항상 집 소식은 전해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주유소를 팔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바로 오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만나고 난 후 절 보러 온 거라며 아버지에게 주걱으로 맞은 부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었죠. 제가 암투병을 하는 동안 큰형과 둘째 형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의 국밥집을 다시 열겠다고 하더군요. 형 식구들 곧 여기로 이사 올 거야. 나도 가족들 데리고 올 거고 막내 너는 완치만 해. 국밥집은 우리가 너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테니까 아까우면 하루빨리 나와서 다시 국밥집 가져가. 우린 욕심도 없으니까. 알겠어? 그 후로 형들 덕분에 3대째 내려온 국밥집은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병이 낫는 기분이었네요. 비록 전 부인은 딸을 남겨두고 떠났으며 저는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수정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죠. 꾸준히 희망을 놓지 않고 치료와 식단을 병행하며 지내다 보니 수정이가 졸업을 할 때쯤 완치 판정을 받아 삼형제가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눈물을 보이셨고 수정이와 함께 저희 가족은 가족 사진을 찍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새 삶이 주어진 것만 같았죠. 너무 행복해서 불안하기까지 한 적도 많았지만 몇 년간은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암이 다시 재발하는 불행이 오게 됐으며 그때는 말기암 진단을 받아 의사들조차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내리더군요. 길면 1년이라는데 제 귀에는 6개월이나 1년이나 다 똑같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몇 년 만에 나타난 전 부인이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난 당신이 암에 걸린 것도 모르고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용서해줘라. 내가 당신 살아있는 동안 진짜 열심히 간호할게. 전 부인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앞에 나타나 평생 간호하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당장 아내의 멱살을 잡고 병실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허락은 중요하지 않은지 병실에서 잠도 자고 간호를 하며 지냈죠. 가족들도 알게 됐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저 묵묵히 바라만 봐주더군요. 하지만 수정이만은 달랐습니다. 수정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서울에서 병원에 온 적이 있었네요. 그렇게 화를 내는 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울면서 친엄마를 밀치는 수정이는 정말 내 딸이 맞네 싶었죠.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우리 버리고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나타나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래?
당장 아빠 옆에서 떨어져. 세상에, 너 수정이 맞아? 안 본 사이 왜 이렇게 이뻐졌어? 대기업 취업했다며. 엄마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우리 딸밖에 없었어.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널 두고 가서 네가 이 정도 성공한 거야. 엄마 덕인 줄 알지? 딸은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증오했던 엄마를 옆에 둘 수 있냐고 묻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엄마를 모르니? 이혼할 거야. 내가 죽을 병 걸리니까 내 앞에 나타나서 간호하는 꼴 좀 봐라. 내가 그 속마음을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태평해? 난 내가 엄마 딸이라는 게 너무 싫은데 아빠는 엄마랑 한 공간에 있고 싶어? 조만간 큰아빠가 이혼 서류 가져올 거야. 그리고 네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어쨌든 네 엄마야. 나 죽으면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널 아껴줄지도 모르겠고. 전 부인이 등장한 후로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재산을 전 부인에게 모두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혼 소송을 준비했으며 재산을 모두 딸에게 넘겨주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자 울며 불며 제 앞에서 매달리더군요. 여보, 나한테 왜 그래? 과거에 실수 좀 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거야? 그래도 10년이 넘게 서류로 부부였는데 우리 사이에 수정이도 있고. 우리 사이? 우리가 부부였니? 합의 이혼 안 해줄 거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길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네. 아내는 끝까지 울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긴 소송으로 이어져 봤자 자신만 불리하다는 걸 알게 해주니 바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의 싸움에서 무조건 제가 이기는 싸움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이혼 말고 또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이혼 서류가 법원에 들어간 후에도 아내는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제 간호를 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셨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나타나서 우리 속을 긁어. 넌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니? 어머니, 그땐 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끝까지 석호씨 간호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말이라도 못할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떠났으면 잘 살던가 아니면 더 일찍 오던가. 에휴, 내가 무슨 막말을 하는지. 우리 석호가 착해서 그렇지 다른 남자였어 봐.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 알겠니? 속상한 마음에 면회를 오실 때마다 한 소리 하고 가시는 어머니께 죄송스러웠습니다. 한창 부모님께 효도해 드릴 나이에 병실에만 누워 있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면목이 없었네요. 그러던 와중에 병원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무대포로 제 간호를 하고 있었으며 그날따라 유독 바빠 보이는 아내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간호를 하겠다는 사람은 매일 전화기를 손에 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은 또 검사가 많아서 병실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인 듯 했습니다. 병실에는 저 말고 3명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아내와는 수다를 떨며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죠. 그날 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유독 피곤한 날이었는데 아내가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필요한 게 없냐고 묻더군요. 나갔다 올 건데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여기 커튼이나 좀 닫아주고 나가. 한숨 자야겠어. 그래, 필요한 거 생기면 전화해. 아내가 나가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누군가의 흉을 보는 듯한 목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었죠. 졸부라며? 아니 부모 잘 만나가지고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벼락부자가 됐대. 아니 그런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앉아만 있는데도 부자가 되는지 몰라. 그나저나
부잣집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고 그 집 자식이 셋이나 있다 하지 않았어? 그런 곳에 시집을 간대? 내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우리한테 떵떵거리며 하는 말 있잖아. 무조건 돈이 최고라면서. 그 집으로 시집만 가면 자식들은 자기가 다 키울 거라던데. 아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사별에 애가 셋이나 있고 나이도 많다며. 그런 곳으로 돈이 좋다고 딸을 시집 보내? 진짜 불쌍한 집안이네. 졸부에 시집을 가는 게 아내라고 믿고 환자들의 대화를 엿듣던 찰나 머리가 띵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닫혀있던 커튼을 열고 환자들에게 무슨 말인지 재차 물었죠. 아이고 깜짝이야. 계셨어? 아이 우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아저씨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을 졸부에 시집 보낼 생각이라고요? 그렇다니까. 통화하는 것도 딸 같더니만. 어떻게 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야. 졸부 사모가 병으로 안 죽었으면 첩으로라도 드릴 생각이었대. 아니 무슨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는지 몰라. 딸 팔아 호강하겠다는 거지. 보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던데 다 목적이 있었던 거지. 그 순간 전 부인이 병실로 들어오자 기저귀만 찬 채 침대 난간에 걸려있던 겉옷을 입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전 부인이 쫓아올까봐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모르네요. 마침 1층에서 면회를 오려던 큰형을 만나 본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내는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성인이 된 딸을 찾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바보처럼 지금 알게 되자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큰형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수정이가 있는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수정이는 제 꼴을 보더니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눈 뜨고 딸을 뺏기는 순간이 더 아찔했습니다. 그동안 전 부인은 졸부집으로 시집을 가면 제 병원비며 할머니 할아버지 호강시켜줄 수 있다는 말로 딸을 설득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겠더군요. 그 후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매일 딸과 가족 곁에 붙어 있기로 마음 먹었네요. 병원에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데 몇 개월 더 연장하자고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없겠더군요. 딸에게는 절대로 전 부인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으며 살아있는 동안 제 딸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 부인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했으며 남은 여생을 딸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네요.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